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는 무척 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좀 무더위가 좀 지나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은, 이제 내일이 아마 입추인가요? 이렇게 이제 계절이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 보실 수도 있었던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목을 오늘 강의의 제목을 어, 전체적인 강좌의 제목과 비슷하게 과학의 성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얘들아, 10시야, 일어나! 잠시만요. 채팅도 왔었고요. 소리를 이거들. 소리를 제가 조절을 해야겠네요. 자, 자, 그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음, 우리가 이제 자연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생각만으로 어느 정도 접근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뭐 막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그러면은 운동 1법칙, 2법칙, 3법칙, 3개의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법칙들에 대해서 뭐왜 이것이 성립하는가 이런 설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뉴턴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법칙, 2법칙, 3법칙을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몇 개의 공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공리처럼 최상위층에 놓고 거기서부터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역학 체계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그 뉴턴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공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생각만으로 좀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욕심을 좀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물리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설명을 제가 이제 책이나 강연에서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제가 그냥 뭐 그냥 생각을 해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어, 보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진도가 나가서 제가 수학을 수업을 하면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꾸 화면에 떠서요. 자, 그래서 이제 뉴턴에 의해서 1687년에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법칙들이 담겨서 그때부터 이제 과학이 틀을 잡고 굉장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의 완성을 뉴턴이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 이제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었죠.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 그 운동이 어떻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가,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또 작용 반작용 법칙, 운동을 관장하는 그런 자연 원리죠. 그리고 운동이 왜 일어나는가,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의 가장 기본적인 힘으로서 뉴턴은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한 힘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또 행성 운동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설명할 수 있었죠. 그 만유 인력의 법칙.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운동 법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칙은 그 운동 제2 법칙, F는 ma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법칙이죠. 우리는 이 F는 ma라고 하는 그 뉴턴 역학에서 고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생각을 열어가고 가급적이면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이 식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무조건 받아들여서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연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이 식 자체가 도대체 왜 성립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접근해 보고 싶은 것이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 자연에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겠죠. 물체가 뭐 제대로 된 형태를 갖고 있을 수도 없고요. 혼돈 자체였겠죠. 중국의 사상에 의하면은 뭐 태초에 혼돈스러웠는데 혼돈으로부터 어쨌든 뭐 그 질서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면 거기서 질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생명체들도 살아가고 있고 이건 뭐 분명히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죠. 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도 뭐 일관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도 어떤 자연의 질서, 자연을 작동시키는 어떤 이치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치를 우리가 이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어쨌든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을 넘어선 영역이고 이 복잡한 세상을 이 질서정연한 세상을 만든 초월적인 존재가 관장하는 것이다. 초월자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영역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밀레터스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인간의 영역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결국 지금까지 과학을 만들어 온 그런 모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은 정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세상은 동영상이죠. 정지한 스틸 이미지가 아니죠.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원인이 있고 또 변화가 따라야 할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변화가 어떠한 이치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변화를 알고 싶어서 세상을 한번 둘러봅시다. 세상을 둘러보면 이렇게 이제 뭐 평화로운 풍경이라고 하더라도 나뭇가지의 움직임, 강물의 흐름,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날 수도 있는 작은 동물의 움직임,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서 움직이는 구름의 운동, 뭐 굉장히 많은 변화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돌풍이 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날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아무런 지식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복잡한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좀 대상을 좀 좁혀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풍경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배의 움직임을 한번 좀 이해해 보자.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해서 배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그런 어쨌든 자연의 이치를 좀 알아보자. 그럼 이제 좁혀보면은 뭐 구름이라든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쳐두고 단순화시켰으니까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뭐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면은 배는 이제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은 기우뚱거리고 묶여 있지 않다면은 물가로 나가서 또 어디론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배조차도 이렇게 물에 들이운 줄, 또 이런 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 운동조차도 조금 더 단순화시켰지만은 한꺼번에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단순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노의 움직임을 한번 집중해 보자. 그래 노 이게 뭐 나무로 뭐 되어 있고 좀 더 단순하니까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설명을 못 하더라도 관찰하면은 좀 더 어떤 생각이 들 수도 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이 노를 보더라도 사실 그 이게 손잡이죠. 그렇죠? 손잡이 약간 펴였죠. 그래서 손잡이를 움직이면 손잡이랑 이제 이쪽 반대 방향으로 또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 이 노예 운동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파도가 칠 때 적절하게 파도가 치면은 이렇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요 운동을 갖다 본다라든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제 보는데 다 쉽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뭐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어떤 물체라고 하더라도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조차 쉽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장 단순한 게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단순하니까 좀 더 이렇게 설명하기 쉬울 것 같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단순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가장 단순한 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한 거를 자, 그래서 이제 크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운동이 좀 복잡해지니까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꾸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러야 되니까 이름을 붙이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점처럼 있다라는 뜻에서 질점, 질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름을 붙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개념을 매번 설명을 갖다 똑같은 설명을 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 개념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점이라고 하는 그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는 질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개, 그 개를 지배하는 자연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죠. 가장 단순한 거는 질점이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크기가 없으니까 지금 뭐 그림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크기가 없는 거는 뭐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타냈지만 사실은 이제 크기가 없으니까 뭐 형태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또 크기가 없으니까 내부의 구조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로지 그냥 뭐 물질로서 있는 것이고 또 뉴턴은 뭐 질량을 물질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질량 정도만 갖고 있고 크기가 없는 그런 대상을 우리는 지금 질점이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단순화시킨 어떤 대상. 자, 크기가 없는 질점을 지배하는 자연 원리 역시 막막하죠. 뭐 뭐라도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텐데 크기가 없는 어떤 것을 지배하는 자연 원리 뭔가 말이 안 되는 것도 같죠. 막막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떠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자, 질점을 지배하는 자연 원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막막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 그럼 질점이 변한다라는 거, 질점이 가질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이제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에 대한 자연 원리를 찾는 것이니까 좋다.
질점의 변화에 대한 자연 원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 질점 너는 도대체 어떻게 변할 수 있니? 네가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말해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질점에게. 근데 질점은 크기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질점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질점. 내부적으로는 변할 수 없으니까 아마 외부적으로 변해야 할 겁니다. 외부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자, 가령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질점. 질점은 크기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변할 수 없으니까 외부적으로 변화. 위치가 변하는 것을 질점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단순한 대상인 질점이 위치가 변한다면은 그래 그것이 가장 단순한 개의 변화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뭐 확신을 못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생각을 진행시켜 보기로 하죠. 근데 이제 위치가 변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니까 그것을 이제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이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지한 거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지한 물체는 그냥 계속 그 위치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변한다. 그것을 이제 움직임 또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점이 가질 수 있는 변화가 위치가 변하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그냥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기로 하죠. 뭐 이렇게 이름을 자꾸 붙이니까 뭔가 해낸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비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자, 운동을 지배하는 자연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운동이 아니죠. 어떤 것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천천히 변하고 어떤 것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많이 변하죠. 운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위치가 더 많이 변하는 것이 있고 또는 이제 이런 뭐 이게 100m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한창이죠. 그래서 이런 뭐 100m도 뛰고 100m인지 이건 100m가 아니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개주 경기인 것 같으네요. 이렇게 손에 이제 또는 이제 정해진 거리를 누가 더 짧은 시간에 완주하느냐 그것으로서 우리가 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이거나 또는 같은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빠르기를 어, 뭐 이렇게 속력이라고 그냥 부르죠. 스피드. 자꾸 이름만 붙이고 있습니다. 원리를 찾자고 하는데 자꾸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은 약간씩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나가면은
갈매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날고 있죠. 뭐 떼지어서 날기도 하지만 또 자유롭게 날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갈매기가 이제 뭐 비슷한 빠르기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왼쪽으로 움직이는 갈매기는 1초에 더 왼쪽으로 가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갈매기가 지금은 안 보이네요. 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위치가 더 1초 후에는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이 빠르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치 방향도 중요한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움직이는지. 자, 자동차가 나에게 다가오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과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게 위치의 변화라는 것이 질점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개가 대상이 가질 수 있는 변화인데 그 변화도 우리가 이제 빠르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도 중요하구나. 방향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속도, velocity, 보통 이제 그래서 V로 표시하죠. 문자로 쓸 때는. 질점의 변화를 지배하는 원리를 알고 싶은데 오로지 가질 수 있는 위치의 변화. 그것은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빠르기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같이 합친 말을 우리가 속도라고 또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어, 속력과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 사실은 좀 이제 물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물리량을 또 이제 벡터라고 이렇게 좀 부르기는 합니다. 속도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 물리량인 것이죠. 뭐 아직 벡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치의 변화는 빠르기와 방향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음소거가 안 돼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음소거를 좀 해야 될까 싶긴 합니다. 잘못 쳤겠네요. 우리가 물체 운동을 안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텀을 갖고 어떤 자연 원리를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잠깐 이렇게 옆에 서서 운동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임의의 시간에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면은 운동을 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이 선수는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선수의 운동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선수가 어떤 시간에 어떤 시간에라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도 나중에 운동을 지배하는 자연 원리를 찾게 되면은 임의의 시간에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다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좀 재미는 없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것은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것은 느리게 움직이긴 하는데 하지만은 그것이 다 똑같이 그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마도 늦가을이 되면은 나뭇가지에서 낙엽이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낙엽이 바람에 따라서 운동의 방향도 변하고 또 떨어지는 빠르기도 변하고 자 우리가 뭐 사람이 걷는 경우에도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자,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거의 없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알아야 되는데 그 운동이 시간에 따라서 또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것이 자연에서 늘상 있는 일이죠. 자연에 존재하는 일이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것이 늘 자연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 역시 이름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가속도라고. 그 억셀러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문자로는 이제 A로 표시하죠. 세상은 대부분의 운동이 다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게 뭐 나뭇잎도 어떤 나뭇잎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제각각 운동을 하죠. 다 이렇게 속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학. 그건 뉴턴의 역학이다. 뭐 고전 역학이다. 양자 역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역학. 미케닉스. 역학은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또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는 네.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지배하는 자연이 작동하는 그런 원리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학적인 체계를 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재미는 없는 일을 자꾸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속도가 운동할 때 이제 대부분 속도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고 빠르기는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뭐 방향이 바뀌면 그것도 속도가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속도가 왜 변할까? 그 물체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두면은 변화하지 않죠. 근데 거기다가 어떤 작용을 하면 이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어쨌든 돌멩이가 평화스럽게 있는데 어떤 아이가 돌멩이를 주워 들거나 아니면은 발로 차면은 돌멩이에
변화가 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작용을 가했을 때 변화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면은 결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을 일단은 좀 제껴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어떠한 원인이 주어졌을 때, 그 원인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변화가 어떠한 이치에 따라서 일어날 것이냐, 이런 이제 역학적인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이 변화를 안 주면은 물체는 계속 같은 빠르기로 같은 방향으로 갈 텐데, 그것에 이제 변화를 주는 것, 그런 작용을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일단 하면은 이제 이름은 그만 붙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이 이제 이렇게 힘을 주면은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하면 축구가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야구도 어제 어쨌든 병살타의 기회를 놓쳐서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이제 힘이 이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용인데, 힘이랑 물체 운동 변화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이 식을 갖다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거는 이제 비례한다는 표시입니다. 비례한다. 힘, force라고 해서 이제 F라고 쓰고, A는 이제 가속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힘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작용,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작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힘을 막연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속도가 변하는 것을 또 앞서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것을 가속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힘이나 가속도나 다 속도의 변화를 관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특히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많이 변하면 이제 가속도가 큰 것이고, 근데 힘은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게 속도를 변화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힘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물체에 많이 해주면은 물체는 당연히 힘을 그렇게 불렀으니까 힘의 정의에 따라서 물체는 속도가 많이 변하겠죠. 즉 가속도가 커지겠죠.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속도 변화인 가속도가 커질 것이다. 비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힘과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억지스러운가요? 그냥 우리가 여지까지 지루하게 몇 개의 개념의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물체의 운동과 변화에 대한.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속도의 변화, 이런 것이 자연에서 늘 있는 것이고, 속도를 변화시키는 작용과
속도의 변화가 이렇게 비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죠.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은 이렇게 물체는 속도가 변하는 것이죠. 힘 자체에 있듯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뭐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인 힘이 없다면 말 그대로 동어 반복일 수도 있죠. 물체의 운동이 변하지 않겠죠. 힘이 0이면은 운동이 변하지 않아서 가속도,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도 0일 거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생각을 힘이 가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뻥충 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지까지 우리가 새로운 이름들을 정의한 것에 근거하여 거기에 따라서 힘이라는 이름과 가속도라는 이름도 우리가 차근차근 그냥 정해 왔죠. 서로 다른 것이지만은 두 물리량이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단순한 개인 질점은 크기가 없지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양인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을 이제 mass라고 해서 MASS 이제 보통 문자로는 이제 M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은 뭐 이제 아직은 모르죠. 뭐 자, 물체에 힘을 줬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질량은 이제 물질의 양인데 물질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럼 두 배로 된 물질에 대해서 같은 운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힘은 두 배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 많아진 물질 모두가 같은 운동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1만큼 있을 때 주어진 힘이 물질이 1 더하기 1, 뭐1 플러스 1, 두 개가 늘어나면은 같은 크기로 해주면은 물체 두 개의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만큼의 운동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1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은 원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힘이 작동해야지 같은 만큼의 운동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운동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커져야 된다. 즉 힘이 질량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인 힘이 물체의 운동 변화에 비례하고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힘 자체가 뭐 운동에 변화를 주는 작용이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비례한다는 것보다도 비례한다라고만 끝나면은 계산하기 어렵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구하려면 이제 등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등호라든가 이러면 이제 관계 정도만 알 수 있죠. 부등호라든가 비례한다 그러면은 둘 사이의 관계만 알 수 있을 텐데 등식으로 되면 우리가 뭐 구할 수 있죠. 2x는 3이다. 그러면 x는 2분의 3이구나. 근데 x가 뭐 3보다 크다 그러면은 3보다 크니까 x는 뭐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뭐 7에 비례한다. 7에 비례하는 자연수다. 그러면은 그래 x는 뭐 7일 수도 있고 14일 수도 있고 21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값을 확정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구체적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식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비교 관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등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F는 MA로 만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F는 MA라고 하지 않고 숫자 3을 넣어서 3MA다 또는 뭐 루트다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나는 뭐 어쨌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은 뭐 그러니까 질량에는 비례한다고 쳐도 이게 속도의 변화, 가속도, 가속도의 제곱을 갖고 질량과 가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을 힘이라고 불러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량이라는 것은 뉴턴이 어쨌든 정의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고 물질의 양으로서. 물론 정의했지만 제대로 된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좀 순환론적인 그런 정의를 했지만 사실 뭐 질량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현대 물리학에서도 어려웠기 때문에 뉴턴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제 자 질량을 뭐 뉴턴은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질량은 이제 밀도에다 부피를 곱한 양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또 밀도는 뭐냐면은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것을 밀도라고 한다. 이렇게 약간 순환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지만은 질량은 이제 측정 가능한 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속도라고 했고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는 이제 분명하게 정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가 분명하게 정의가 되었고 오히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작용.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일상에서는 친근하게 쓰이지만 항상 이제 우리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인데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주 쓰이지만 힘이 많이 들었어. 힘들어. 또 힘을 많이 주면은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쓰지만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친숙하게 여러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이 사실은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가 안 된 것인데 그것을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정의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던 힘을 명확하게 정의된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F는 MA라는 거는 이제 관계식이라기보다는 힘을 정의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은 너무나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위치도 이제 방향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약국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약국을 가르쳐 드리려고 할 때, 아, 그냥 100m 가시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위치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죠. 그 어느 쪽 방향으로 100m를 가시면은 거기에 약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도 그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그 벡터 물리량이죠. 그래서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 그거를 갖다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표현이죠. 미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그 D라고 쓰는 거는 디퍼런스, 차이를 이야기해요.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나타내는 거에서 우리가 D라고 쓰는 거는 디퍼런스, 위치의 차이.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타임의 T, 그래서 이제 시간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할 때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미분 기호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그런 거죠. 아주 작게 나눈다. 작을 밑자에다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아주 작은 값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인데 기호로는 변화에 해당되는 그 디퍼런스 D를 써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수학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속도는 어떤 것이죠?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위치는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가 있죠. 달리기 선수 출발선에서 결승점까지 우리가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측정할 수 있죠. 물론 시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시작된 점을 t는 0이라고 하면은 결승선까지의 그 위치, 그때의 시간을 또 측정할 수 있죠. 그렇게 측정해가지고 100m를 뛰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알 수 있고 그 위치의 변화를 알 수 있고 그 위치의 변화 100m, 10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속력은 100m를 10초에 뛰었으니까 10분의 100, 1초에 10m씩 움직인 꼴이구나. 그 정도 빠르 10m per second. 100m를 10초에 뛰는 선수는 속력이 10m per second가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는 그대로 이 말을 수식으로 쓰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에서 가속도는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가속도와 속도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물리량으로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V가 위치를 한 번 미분한 것이니까 가속도 입장에서 보면은 위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것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 능력이 부족해서 얼렁뚱땅 온 감은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된 물리량을 가지고 이제 힘을 구체화시키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F는 MA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A 대신에 이렇게 쓰면은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힘이 아직은 뭐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미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방정식인데 그래서 미분이 있는 방정식을 해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풀면은 사실은 이제 운동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식을 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어, F는 MA에서 이쪽은 변하지 않아요. 이쪽은 왜냐면 가속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양이니까 변하지 않는데 힘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유인력,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이쪽 좌변에 주면은 만유인력을 하는 어, 만유인력을 받는 질량 M인 물체의 운동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는다. 그래서 뭐 3뉴턴의 힘, 힘의 단위는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이라는 그냥 뭐 3이라는 크기의 힘을 받는다 그러면은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상수가 나오려면은 이 위치는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해서 이제 상수가 나오려면은 위치가 이제 시간에 대한 이차 함수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죠. 시간에 대한 이차 함수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속도가 미분해서 시간에 대한 일차 함수가 되고 시간에 대한 일차 함수를 다시 t로 미분하면은 이제 상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면은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차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사실 운동을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F의 구체적인 형태가 주어지면은 이쪽은 변하지 않는데 힘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구의 반지름이 크니까 워낙 크니까 지표면 근처라는 거는 뭐 지구 중심으로부터 따졌을 때 별로 이렇게 높이 변화가 없는 것이니까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힘이 일정하다.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처럼 힘이 일정할 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자유낙하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점점 내려갈수록 빨라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음, 시간에 따라서 2차 함수의 형태로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미분 방정식 풀면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성급하게 온 감이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찬찬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 내년 정도에 내년 초 정도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뭐 그 부분을 사지는 않으시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턴이 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과학혁명을 완성한 이런 책에서 한 것은 결국은 이제 뭐 1법칙, 2법칙, 3법칙으로 얘기되어지는
뉴턴의 이제 운동 법칙. 자, 뉴턴도 책 자체에 운동에 대한 법칙 또는 운동에 대한 공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이거 왜 맞다라고 주장하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는 이러한 거를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역학 체계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이 굉장히 핵심적인 법칙인데 그것이 이제 F는 MA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1법칙이 관세 법칙, 뭐 2법칙, 3법칙. 자, 이 법칙이 왜 핵심적인 법칙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법칙은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 물체가 자기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하죠. 이제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 혹은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든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이건 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외부의 힘이 없으면 뭐 이런 뜻이죠. 외부의 힘이 없으면 정지 상태나 등속 직선 상태를 유지한다. 자, 등속, 속력이 같다라는 뜻이죠. 같을 등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직선,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는 직선일 수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 운전인데 방향을 변하지 못해서 차선을 변하지 못해서 원래 빠져야 될 톨게이트를 지나서 한참 고속도로를 더 달려서 겨우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방향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않으면은 그건 이제 직선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등속 직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간명한 표현으로는 등속도 운동, 속도라고 하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은 속도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면은 속도가 안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안 변하는 거는 이제 등속도 운동, 네, 뭐 등속도 운동. 근데 이제 정지 상태도 한편으로 보면은 등속도 운동의 특별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속력이 0이라고 하는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물론 움직임이 없으니 움직임의 방향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 외부의 힘이 없으면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없으면은 그냥 물체는 자기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왜? 힘 자체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얘기입니다. 1법칙은. 자, 우리가 수식으로 볼까요? 운동 제 법칙은 F는 m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는 F는 ma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뉴턴은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dt분의 dp, 뭐 운동량을 p라고 할 때, 그러니까 미분 형태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F는 뭐 dt분의 dp다. 이런 이제 복잡해 보이니까 나중에 수학자가 동치인 다른 명제, 그거를 뭐 미분이 나타나는 형태보다는 그냥 F는 ma를 하고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렇게 뉴턴 이후에 수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어, F는 ma가 훨씬 간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F는 ma로 알려진 것입니다. 자, F는 ma는 자연의 운동에서 지켜져야 될 작동 원리, 자연 원리인 것입니다. 늘 옳아야 돼요. F는 ma는. 자,
근데 이제 F가 0이다. 그러면은 질량은 뭐 양수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속도가 일정한 것이니까 등속도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힘이 0이면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죠. 약간 얼렁뚱땅하게 F는 ma라는 식을 우리가 그런 이끌어내고 굉장히 이제 이게 과학의 성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작용을 갖고 있죠. 이제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를 하면은 버스는 뭐 지명과의 마찰로서 뭐 속력이 줄어드는 운동 상태 변하지만은 여기 있던 사람들은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라는 것보다도 자기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버스가 이제 속력이 줄었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버스가 오히려 속력이 변했으니까 속도가 변했으니까 버스가 변화 있는 거고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변화 없이 그냥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버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F는 ma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뭐 운동 제일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F는 ma로부터 또 이제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어, 항상 그 농담 뭐 계기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훨씬 이제 썰렁해지고 그런데 아직은 덥기 때문에 제가 썰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들으셨을 만한 그런 관성과 관련된 그런 유머 같은 얘기를 갖다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가씨가 이제 맨 뒷좌석에 가운데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아가씨는 아무런 죄도 없죠. 자기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력이 느려진 버스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앞으로 온 것처럼 사실 버스가 이제 줄어들었을 뿐이다. 아가씨는 그냥 이렇게 상대적으로 앞으로 갔을 뿐인데 그래서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아가씨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뭐 힘이 커서 거의 이제 운전석까지 갔는데 그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창피하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좀 덜 창피해지는데 젊은 아가씨는 창피해서 정신을 차리고 승객들이 다 쳐다보니까 운전기사에게 아저씨 저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마치 어, 불러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온 것처럼 아저씨 저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기사 아저씨가 별다른 대꾸 없이 옛날에는 참 버스가 난폭 운전 많이 했죠. 그렇죠? 급출발을 하니까 아가씨는 또 자기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지하려고 할 뿐인데 버스가 앞으로 가니까 버스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정거하니까 이제 자기 자리까지 맨 뒷자리까지 이렇게 털푸덕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 아저씨가 저 안 불렀대요. 뭐 기사 아저씨가 저 안 불렀대요. 뭐 이렇게 뭐 답변을 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썰렁한 이야기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리는 차에서 야구공 같은 걸 위로 던져도 자 우리가 야구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자동차가 앞으로 가서 야구공이 뒤로 떨어져야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죠. 야구공도 손에서 떠나기 전에 오른쪽으로 자동차랑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운동해도 이것도 야구공도 같은 관성을 갖고 있어서 똑바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이제 관성이라는 역학적인 개념을 갖기 이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면은 위로 던진 물체가 뒤로 밀려나야 되는데 똑바로 떨어지는 것을 보니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도 참 반박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법칙을 설명해 왜 좋아한다는데? 맞아. 자, 뉴턴의 법칙은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이제 별칭이 있고요. 수상 법칙 같은 걸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야? 아,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이 계셔요. 그건 뭐야?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은 좀 더 이제 크게 말씀하셔도 좋죠. 그동안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채팅이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법칙에 딱 세 가지야. 첫 번째는 관성이라고 그래서 관성인 거야.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는 자, 모든 작용에는 하나 방향으로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이쪽으로 보고 있던 애들은 외부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게 가려고 해. 자, 혹시 김도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일단은 조금 더 진행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 그다음에 가속 교조. 제가 일단은 만약에 물체의 힘이 계속 가해진다면 진행하기 위해서 그거의 질량, 작용이 있으면 뭐 반작용이 있다. 그래서 뭐 두 물체 사이에 한 물체가 뭐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 작용을 하면은 B라는 물체는 A라는 물체에 같은 크기지만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을 한다. 뭐 이런 것이죠. 이거를 F는 MA로 설명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건 이제 자연스럽고요. 자, 그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두 물체로 이루어진 시스템, 그 두 물체로 이루어진 개 외에서 외부 힘이 없으면 이 내부적인 힘만 있다면은 그 힘은 서로 전체 힘은 덧셈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외부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체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1물체가 2물체에 주는 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주는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그 둘 사이에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렇게 돼야지만이 전체 힘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정도로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자연에서 운동이 일어나면은 지상에 있는 물체든 우주 어디선가 있는 어떠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따라야 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연 법칙, 운동 법칙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F는 MA가 F에 따라서 이제 F는 MA가 중심이라고 그랬고 F에 따라서 이제 물체의 운동 변화가 달라지는데 자 F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린키피아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힘은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이제 질량이 있는 물체는 뭐 다 질량이 있을 수뿐이 없는데 왜냐하면 질량은 그냥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거니까 물질의 양이 없으면 아예 물체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 두 물체가 질량이 m1, m2다.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두 물체 사이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 서로 끌어당길 수뿐이 없는 것은요. 이 물체가 이 두 번째 물체에 의해서 이런 힘을 받으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물체도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인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힘의 구체적인 형태,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F는 MA는 항상 오른데 F가 뭐냐에 따라서 F는 MA라고 하는 미분전방 정식의 해가 달라질 것이고요. F에다가 이제 이 만유인력을 넣으면은 태양계 행성들이 왜 타원 궤도를 돌고 뭐 면적 속도가 일정하고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이런 이제 케플러의 행성 운동의 법칙을 유도해낼 수 있는 거죠. 미분방 정식에 풀어서. 자, 꼭 행성만이 아니고 태양계조차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은하의 변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태양조차도 우리 은하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하는데 뭐 한 2.3억 년 정도, 2억 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도는 것, 공전하는 것처럼 태양계도 우리 은하 주위를 이제 한 2.3억 년, 2억 3천만 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공전하는데 지구 나이가 한 45억 년 정도 되니까 벌써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20바퀴 정도 더 공전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곳,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쨌든 뭐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천체의 운동을 잘 설명할 수가 있죠. 뭐 지상의 운동도 물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F는 MA. 운동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에티켓, 어길 수 없는, 그리고 어디서는 성립하고 어디서는 성립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광호한 거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운동하면은 모든 운동에 대해서, 모든 물체의 모든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F는 MA를 우리가 이제 과학의 성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F는 MA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물체, 가장 단순화된 질점을 갖고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고 추론을 해서 F는 MA에 이르렀는데 이제 질점이 아니고 여러 입자가 모인 시스템. 거기서 이제 뭐 강체도 있고 유체도 있고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결과들이 얻어지는 것이죠.
질점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개에 작용하는 그러한 자연 원리를 찾았고 이걸 바탕으로서 조금 더 복잡한 것은 살짝 응용만 하면은 왜 물체가 뭐 이렇게 총을 쏘면은 총알이 앞으로 가고 총은 반동을 그렇게 받는지 또는 뭐 이렇게 왜 태풍은 그러한 식으로다가 움직이고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성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FMA라는 식으로. 자, 운동이 지켜야 될 자연 원리. 운동을 자극시키는, 변화시키는 힘. 운동의 원인과 운동이 따라야 되는 원리. 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프린키피아에 담겨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대폭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늘 옳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것이 뉴턴의 이제 고전역학이고 이것이 어, 뭐 많은 세상에 대한 변화를 갖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질의응답을 더 받는다라는 그런 어, 관점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어,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생각을 이제 듣고 싶고요. 아무튼 그 다음 플랜 B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각 채팅 혹은 마이크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 어렵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이제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했네요. 선생님 이거를 저기 이렇게 문자로 보내려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말해줄 수가 없지만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질점이라고 그러셨는데 질점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원점은 양성대 소수 코커까지 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어떤 질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적 세계, 미시세계. 상상 속의 물체죠. 예, 그 크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예, 근데 미시세계지만 그 세계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게 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 우리가 보이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그 실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지점 때문에 그게 이제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를 만든 거로 이 세상 그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이 운동도 그 아주 작은 질점에 그냥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그 연속성은 아닌지요. 그게 속도가 돼서 우리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점이 보이지 않는 허상이, 그러니까 연속된 거라고 제가 예. 그 어떤 책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의견도 있는지요? 네, 아무튼 제가 설명을 많은 부분 좀 이제 편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체랑 좀 다르게
크기를 좀 무시할 수 있다면은 아주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고 단순한 대상이고, 왜 단순한 대상이면 우리가 더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상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 원리를 찾기 위해서 상상적으로 도입한 개념이고요. 질점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도 기하학에서도 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기가 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실존은 아니죠. 질점도 마찬가지로 실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죠. 세상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입자들조차 크기를 다 가지고 있죠. 다 크기를,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체로서 존재는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유한한 크기의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뭐 이제 양성자와 같은 뭐 쿼크라는 기본 입자가 모여서 양성자라고 하는 크기 약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 되는, 원자보다 한 10만 배 정도 작은 그 정도 복합 물질을 만들고, 또 전자는 이제 그 양성자보다 뭐 한 1000배 정도, 1000배 이상 작다라고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이제 그러한 유한한 크기의 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좀 더 커다란 물질들을 만들고, 그 물질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물체는 부분 부분 운동이 막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크기가 없는 질점을 이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연 현상이 이제 시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자연 현상의 주인공은 물질과 좀 물질의 뭐 운동을 지배하는 그런 역학적인 법칙, 역학 법칙일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현상을 담고 있는 백그라운드, 시간과 공간 또는 시공간, 이것이 과연 연속적이냐, 이제 불연속적이라고, 유한한 크기의 시공간 원소들로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관점도 무시 못할 정도로다가 이제 발달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험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가 이제 인간이 또 가야 될 길에서 있어서는 물질만 크기가 유한한 것이 아니고 배경도 크기가 유한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후손들은 조금 더 현명하게 답을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어, 오늘 어쨌든 좀 관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쵸? 관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태여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실 것을 전혀 예측 못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제 또 부족함 탓이 이제 크지만은, 구태여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뉴턴 역학 체계에서 공리, 과학의 성배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F는 ma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무감각하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뭐 무조건 만드는 것이거나 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기에는 F는 ma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길을 불편하더라도 조금 같이 걸어보는 거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좀 같이 걸어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한편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플랜 B로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은 플랜 B로 뭐 좀 짧게 그 뉴턴 역학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F는 MA가 함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F는 MA를 어쨌든 뭐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그 형태죠. 상태에 이제 IC에다가 전원을 주면은 불이 켜지는 거예요. 자, 이 식을 푸는 것이 이제 운동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이 F의 형태에 따라서 풀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F가 0이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치가 직선 1차식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거는 2차 미분방 정식을 푸는 건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가 결정이 돼 있어요. 해가 결정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 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떨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 미분방 정식의 해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푸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결정돼 있는 거죠. 하나의 길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와 속도가 결정되면은 속도가 주어지면은 그 해는 힘 F의 종류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임의의 시간에 그 위치와 속도가 수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는 MA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죠.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죠. 나에게 우주의 초기 조건, 우리가 초기 속도와 위치를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운동 상태에 대한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은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F는 MA라는 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결정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가 커지면 미래고 t가 작아지면 과거인데 t를 마이너스 t로 바꾸어도 이 식이 변하지가 않죠. 두 번 미분하면서 미래와 과거가 구별이 없습니다. F는 MA가 함의하고 있는 거는 그렇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자연은 그렇지 않죠. 뭐 거꾸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더 젊은 시절로 간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 다르게 또 인생을 살아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과거로 갈 수는 없죠. 미래와 과거가 구별되고 있지만은 F는 MA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세상 자체가 아주 작은 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입자들이 통계적으로 처리해야만 되는 수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방향이 주어진다. 이렇게 연력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은 항상 만유인력이 존재할 수뿐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이제 만유인력이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네, 끌어당기는 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냥 설명하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힘의 크기는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0은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R이 커져도.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만유인력을 받으면 F는 MA에서 이제 F 대신에 이제 만유인력의 식을 넣은 것이고요. 만유인력을 받고 있는 물체는 이제 뭐 이렇게 가속도가 생기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MA는 0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은 양수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닌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속도가 0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속도 변화가 즉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도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 어떻게 이렇게 즉시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신비한 원격 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죠. 자, 그래서 신비한 원격 작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달 속도가 이제 만유인력이 전달되는 속도가 이제 아주 무한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F는 MA에서 이게 0이 아니면은 어쨌든 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든 무한대의 속도로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은 서로 그냥 하나의 상태로 뭉쳐야 될 것 같은데 인력만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하니까.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죠, 우주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평화롭게 지금 뭐 잘 살고 있는 우주를 그 끌어당기는 힘만 있는 경우에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주가 무한할 수뿐이 없다. 무한하고 뭐 함부로 막 변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뉴턴의 역학 체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주관은 또 정적이고 스타틱하고 무한한 그런 우주일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올베르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1823년에 우주가 무한하고 우주가 또 뭐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만 특별한 뭐 그럴 뭐 특별한 지위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방향에 대해서 별들이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우주가 무한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죠. 골고루 퍼져 있으면은 어,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니까 우주가 무한하면 또 그래서 이제 그 밝기가 밤하늘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자투리 플랜 B에서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하다면은 어, 밤하늘이 밝아야 된다. 대낮처럼. 근데 밤하늘은 왜 어둡까? 그래서 이제 역설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누가 과학적으로 최초로 해결을 했냐면은 추리소설의 유명한 작가 에드거 앨런 포, 아마추어 천문학자이기도 했죠. 이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에서 우주가 무한하다. 그래. 끌어당기는 힘만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이려면 우주가 무한해야 돼. 하지만은 그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면 아주 멀리서 온 빛은 아직 우리 눈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하늘이 깜깜할 수 있다. 그래, 빛의 속도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놀랍죠. 그래서 사실 이렇고요. 뭐 물론 이제 우주가 무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빛 속도는 유한하죠. 자, 여기까지 플랜 B를 좀 마치고 오늘 강연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까지 갔죠. 그래서 고전역학 이후에 우리가 이제 현대 물리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현대 물리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마지막 시간에 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고전역학도 이렇게 어려운데 현대 물리학을 어떻게 듣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그냥 일부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고 과학적인 관점과 태도를 갖고 일상이라든가 삶을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너무 지식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요. 여기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저도 이 시간을 좀 이용을 하고 싶어서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게 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또뭐 진화론 뭐 그렇다면요. 그 양자역학을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거리가 있어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원리라고만 대충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마침 그 질문은 제가 이제 꼭 이번 주 안에 답변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촉박하게 설명을 드리는 아, 거니까 네, 괜찮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도 같이 해주신 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느끼고 있고요. 아무튼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연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의 인연은 또 색다른 면이 있죠. 자, 수고들 하셨고 우리가 이제 줌으로 하는 것이니까 혹시나 휴가를 가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마지막 시간 같이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욕심을 바라보고요.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